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맡겨놓고 추미애한테 맡겨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우게 해놓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서. 평론가가 너무 과잉된 영향력을 가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은 그냥 족밥이어야 해요. 이게 말 그대로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힘에서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유시민 장관이 꺼낸다는 건 정말 유시민 작가 얘기가 아침부터 계속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제 매불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등등 정계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과 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유 작가의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고 의미값이 전혀 없고 선언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뭔가라고 표현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얘기해야 뭐 그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 내용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논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가 그냥 야 실패할 거야 이러고 치우는데 이걸 어떻게 논박을 하겠습니까? 주어가 없다.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공허했고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일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셔요. 유 작가님이. 예. 그 정계 개편이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께서 이 단어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정치권의 다른 인사를 개별적으로 영입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대당 통합, 다른 진영을 넘어서서 그 진영의 일부 혹은 전부를 흡수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걸 보고 정계 개편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로 예를 들면은 이제 3당 합당 같은 거죠. 3당 합당 같은 거. 서로 진영이 다른데 뭉쳐가지고 공영 여당 만들고. 그리고 뭐 지금 구조에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합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야권의 파일을 넓힌다든가. 네. 아니면 우리 민주당에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뭐 삼 정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돼 있냐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진영 바깥에 보수에 통합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있냐는 거죠. 개혁신당 우리랑 합당할 거예요? 국민의힘 분당돼서 우리랑 같이 해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요소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네.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정치적 재반 환경을 따져봤을 때는 허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안 수사권이랑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하나도 안 했다 1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그걸 듣고. 네.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이제 공소청이 되잖아요.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찰청이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완결됐어요. 이미 완결됐고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제한적이든 전폭적이든 유지시켜 놓는 것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하나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치에 닿지 않죠. 그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남겨두면, 그러니까 검찰에 남겨두면 그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활용해서 예전에 검찰이 하듯이 표적 수사, 뭐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이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박은정, 최강욱, 김용민, 김어준, 유시민 등등이 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검찰의 인지수사, 수사 개시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으로 치면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암장시켜버렸잖아요. 은폐했잖아요. 증거인멸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송치했을 때 검사가 그 사건에 한해서만 보안적 수사,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가 보안수사권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뭐 털다가 다른 어떤 범죄 혐의를 인지했어. 근데 그 인지한 범죄 혐의가 동일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수사 개시하려면 경찰이 다시
수사 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만 가능해요. 법률가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아는 개념이 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은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는 입장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관계 위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다 팩트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재단에서 직을 내려놨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 자기 참전하겠다고. 네네. 할 말 많다고 했기 때문에 더 센 발언들이 8월 16일까지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저도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쨌든 본인들 진영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이제 2년 차에 갓 접어들었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 본인들은 뭐 그 민주당 당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혼자서 대통령이 허가도 안 받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에게 민주당 당원들이 준 권한보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 얘기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을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이 검찰개혁을 추석밥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속도감을 확 올렸었던 정청래 덕이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뭐 대선 과정에서도 검찰개혁 얘기는 당연히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 전당대회 때 갑자기 추석밥상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안수사권도 도대체가 이 맥락에 닿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전에 법안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생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냥 민주당의 권력 구조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한 얘기는 상대편 진영에서 보더라도 너무 과한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참 우려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비판이 계속될 것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그만두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계속 하면 어때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네. 저는 네. 유시민 작가 개인이 아니라 그 평론가가 너무 과잉된 영향력을 가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은 그냥 족밥이어야 해요. 네. TV에 틀어놓으면은 그냥 나랑 김성열이랑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하고 있으면은 예. 출근하는 사람들이 틀어놓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듣다가 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무슨 평론가가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뭐 선동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학평론가가 창출한 어떤 평론 행위가 한강 작품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음악평론가가 한 그 음악평론이 BTS보다 더 초월할 수 있냐고요. 경제평론가가 경제에 대해서 평론한다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유독 정치평론만 이렇게 돼요. 그 정치평론이라는 거의 범주는 유시민, 최욱, 김어준, 전한길 등등등 다 포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도 다 포함인 거고. 근데 정치권이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 계속 해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족밥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저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다고 보지만 네. 그 평론가와 정치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의 영향력이 실제 정치인만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라면 적어도 평론을 할 때 사실관계를 틀려가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전 장관의 지금 평론은 이 사람은 게다가 그 전에까지 정치를 하던 분이잖아요.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면은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죠.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이분은 이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경심 전 교수가 증거인멸을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라는 희대의 망언과 억지를 쓰는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선동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라 사실인 것으로 속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선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는 더 이상 평론할 가치도 없다. 이거에 왜 매달리느냐 했지만 이게 김어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걸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선동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게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런 분들에게 끌려왔다고 해도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새 입주민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전에까지 살던 사람들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질 않아요.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오지 마, 여기 우리 자리야 라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투표를 통해서 얻은 권한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집주인 행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보고요. 또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저 검찰 개혁에 대한 잘못된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는 저는 깜짝 놀란 게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네. 사실관계야. 예,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꺼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일은 수하들을 시키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한다. 맞아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의 시점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사실관계는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앞에 나서가지고 욕먹을 일을 하면서 욕을 맞아가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금으로 잡겠다, 이거 욕먹을 일 맞아요. 잘못된 것도 전 맞다고 봐요. 근데 국토부 장관 시키면 돼요. 근데 본인이 앞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가장 많이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맡겨놓고 추미애한테 맡겨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우게 해놓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본인은 그런 거 안 하시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자기가 얘기했던 그 비판 시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격을 한다. 그것도 마키아벨리를 끌어와서 이거 얻는 건 딱 하나예요. 마키아벨리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마키아벨리 그러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군주론, 독재자들이 옹호하는 정치사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즉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 전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군주론이랑 문재인- 독재랑 아무 상관없는 아무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사랑한 것이 마키아벨리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독재자들이 좋아한다. 즉 독재자들의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그 안 문재인 전 읽어봤어, 그런가? 대통령 실제로는 얘기가 아니지. 실제로 나와가지고-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하긴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했잖아요. 비빔밥 네. 드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비빔밥 먹었지만 통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본격 등판,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서는 이제 본격 등판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뭐 기존의 당권파라고 해야 될까요? 친문 세력 이쪽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너무 세게 했어요.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그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더민주혁신회의 원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룹이거든요. 31명이 선거 한 번에 원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31명의 변호사들은 또 별도야. 변호사들을 의원으로도 들어와, 그리고 기관장으로도 가, 뭐 유엔도 가, 뭐 온갖 군데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전해철이라든지 이제 친문분들은 하위 10% 20%막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원 당규상 원래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표적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좀 어느 정도 포용하고, 어쨌든 이제 왜냐면 당시에는 민주당 안에 이재명 외에 대안이라는 것이 대권 주자로서 딱히 보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친문 세력도 내 세력으로 포섭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완전히 쳐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원내에서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있었겠습니까? 작년 전당대회는 어차피 1년짜리였고 이번 전당대회가 본 게임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본인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청와대 초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앙금을 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저희 당내 사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요? 그때 공천 천해진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원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지만 초월회라고. 근데 그거 해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인사 박용진 의원도 뭐 임명하고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것도 친문이거든요. 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해산해 버렸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친문과 뭐 이 갈등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어준 조국 뭐 이 어떤 별도의 헤게모니와의 충돌이라고 봐야 돼서 지난번 공천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하기엔 지난번 공천에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옹호했었잖아요. 옹호하는 거에 가까운 입장이었어요. 유시민 작가나 뭐 김호준 총수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저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당내 사정 물론 뭐 강 변호사님께서 저희 당내 사정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안 맞는 현실이랑 안 맞는 얘기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반대를 해서 검찰 개혁이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서울시장 후보의 명픽 후보를 내보냈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를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막으려 했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도 했는데 뭐 이런 유시민 작가의 주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명픽 후보는 결국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뽑아준 거, 그러니까 뭐 전현희, 박주민 이런 기라성 같은 민주당의 중진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결선 투표도 안 가고 한 번에 뽑아준 거는 당원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발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그런 식으로 칭찬한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정원호 후보 말고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뭐 지금 요새 그 보안수 사건 가지고 붙고 있는 김남희 의원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도 사실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그 이런 제가 진짜 죄송해요. 아침에도 이 비유를 썼는데 뭐 사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와닿게 하려고 예를 들자면 네. 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남국 의원을 지칭하면서 네. 서울시장 깜이다.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거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서 경선에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만한 후보가 당내에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정원호 후보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성동구청장으로서 뭐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니 네.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니까 올라갔던 거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사람한테 올라간 거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뭐 명픽이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한 얘기인데다가 아니 본인도 뭐 아지오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행사하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그런 게 경선에서 통과된 거고 결국 당원들이 뽑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1인 1표가 어쩌니 당원 주권이 어쩌니 정청래 대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인 1표제 통과되자마자 쐈던 메시지가 이제 개파 정치 없다. 보스가 줄 세우는 정치 없다 이랬거든. 그럼 뭐 지금 대통령이 줄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인 1표 뭐 한다고 통과시키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원이나 유권자를 객체로 보는 굉장히 오만한 시선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당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그런 결과가 남는 게 아닌데.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명픽은 맞았다고 봐요. 누가 봐도 저는 이 명픽이라는 것이 저는 저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던 네.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 그때 전당대회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엔 당대표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그래도 최고위원 선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관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최고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투표가 이 말 한마디 이후에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서 수석 최고가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저는 명픽이라는 건 존재했다고 보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할 만한 사람이니까 했다? 예, 할 만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할 만한 사람이어도 손을 들어주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저희 부산에 대해서 하정우 뭐 이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당무 개입이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당무 개입의 피해자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 저쪽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분들이 떨어진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고, 이 당무 개입의 최대 피해자는 안쪽에서 경선해야 되는 민주당 내부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저거를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다고? 왜? 우리가 당무 개입, 대통령의 당무 개입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라우마는 노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로 탄핵 시도까지 받았었어요. 물론 탄핵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막 의사봉 맞겠다고 뛰어들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유시민 장관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꺼낸다? 저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힘에서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유시민 장관이 꺼낸다는 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말을 다 잘못해놓으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를 들자고요. 네. 그 특정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제도를 비틀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4등 하던 후보를 1등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시키는 거죠. 당원 100%로. 그리고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잘 일하고 있던 사람, 일단 나경원 의원. 네. 그런 사람을 찍어가지고 연판장 돌리게 만들고 린치 때려서 뭐 약간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제도를 비틀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무 개입이거든. 그리고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이라고요. 네. 처벌받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이 그 전화 통해서 내가 뭐 상현이 뭐 상현한테 말했는데 뭐 김영선 공천 출하인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한 당무 개입의 증거인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런 형식의 당무 개입이 아니라 총리 올려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민석 총리 수고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당무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니 뭐 이런 당무 개입이니 이렇게 연장선에서 보면 뭔가 평론이 다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를 유시민 하는 작가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악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당무 개입은 법률적으로 범죄예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하시는 행동들이 당무 개입으로 충분히 저는 해석될 만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보거든요. 유럽 가기 전에 1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도 이겼어야 될 선거를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때 정청래라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그때도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직은 총리 시절이었는데 이제 뭐 전당대회 나간다는 건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한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의 사람을 나와 손발이 잘 맞고 일도 잘하고, 정청래는 지방선거도 졌어, 일도 못해, 나랑 손발 안 맞아, 이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이것도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어떠한 정견도 얘기할 수 없게 돼요. 너무.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얘기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해야 되는데, 그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 두 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상반된 그 표현들을 쓰셨던 것은, 뭐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니었잖아요. 완전 그냥 본인 정치하다가 다 말아먹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만 그 선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생각마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당무 개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권력의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수석 보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정견 얘기한 걸 가지고 해석 투쟁하는 걸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무 개입은 범죄 행위인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 요건과 정치적인 행위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뉴 노멀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정도 얘기했어도 다들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냐 뭐 이렇게 하고 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바다님께서 신규 의원 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은 뭘 읽는가요? 이게 어려운 영어인가요? 예. 한글도 잘 못. 제레미 홍님께서도 신규 의원 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도시카치님께서 유시민은 조국, 임종석이 내각에 참여해야 만족할 듯,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자, 오홍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몰리고 병들게 했던 유시민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버림받길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다음은 상황을 보면은 저는 조국 대표가 여기에서 당도 좀 쇄신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그나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최근에 그 합당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마상을 입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오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뭐 통합 이런 얘기 하시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조국이라는 이 인물이 뭔가 그럴싸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노 논란이라든지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께서 굉장히 좀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조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승희 선거 기간에 입 다물면 된다 헌기야. 선거 기간에만 저렇게 떠드는 게 당무 개입이 아니면 뭐냐. 야 이 멍청한 놈아 선거 기간이 아닐 또 때 얘기한 시작이야. 거야. 이거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반말하면 나도 반말로 한다 이런 아이고, 거죠. 야, 이거 멍청한 놈아 이거 화낸 거 아니냐고 지금. 하원기야. 화낸 게 아니라 좀 약간 팩트죠. 그냥 멍청한 놈한테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선거 끝나고 선거 평가를 했다고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했지 않냐? 아니, 아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팩트가 아닌데다가 2,000원을 쓴 거야. 아니 우리 소중한 우리 스님께서 우리 헌기를 약간 긁었는데 긁힌 거 아니에요? 안 긁혔어요. 네. 극헌기.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요새 내 SNS에서 거의 똑같이 하는데 네. 반말로 얘기하면 나는 그냥 반말로 얘기하고 있어. 되게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네. 저건 제가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정말 말이 안 돼가지고 그분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감싼다, 유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하원기 평론가처럼 저렇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군 줄 알아요? 평론가들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평론가들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 누군가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야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평론가들도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속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너무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 되고요. 수박이 되더라도 이런 거에 잘못된 이야기는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조금 박해가 전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배지 값은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운 거면 그냥 그거 떼세요. 되게 비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개혁신당 정의안 문제로 그 말 돌리지 말고. 아니 다른 당내 사정을 안 보시나 봐요. 저희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해체됐고 아니 의결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돼 버렸고 이소영, 홍기원 등등이 그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법안을 제출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래요. 흐름은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누구 하나 부분은 나서가지고 저는 김민석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석 평론가들 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과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예외적으로라도 이제 보안 사건 좀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좀 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아직 그 현직 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본인 SNS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대문짝만하게 팍 쓴 거예요. 대통령은 수기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 전당대회도 검찰개혁 수석밥상에 올리겠다. 요게 그 강성당원들한테 먹혔거든요. 그래서 66대 33으로 더블 스코어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의 이제 마무리 수순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본인이 강성당원들의 표를 먹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도 남기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까지도 고군분투 중이잖아요. 국민의힘 찾아와 갖고는 정전식 원내대표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좀 나와가지고 이 우려를 좀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아직 총리인 시절에 정부도 이제 다 정리됐다는 거야. 보안사건 완전 폐지로.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입법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당정 간에 다 정리됐으니까 전당대회 전에 이 입법 마무리하자. 막 속도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뜨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감을 올린 거는 분명히 김민석 총리예요. 김성열 최고위원님과 달리 그래도 사실관계 기반해서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난 정확히 사실만 그거는 김민석 총리께서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감당하고 넘어가야 되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맥락이 있죠. 이거를 전당대회에 설치했다가는 근본주의자들한테 밀려서 보안수사권이 자칫 폐지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그렇게 뮤트를 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께서는 비판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사위 흐름이랑 국회 흐름상 저희 당내의 역학 구조상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말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로만 30분을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1시간짜리인데 주제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주제로 그러죠? 네. 30분을 이 세 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스님님께서 또 하원기를 긁기 위해서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들어주세요, 멍청한 놈들. 반대로만 줄 서는 하원기가 이재명에 붙은 거 보니까 힘싸움 결국 이재명이 지겠네. 야, 이 멍청한 놈아.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유지하자고 하고 정청래가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붙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너나 진짜 뭐 하면은 힘으로 하려고 얘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파워의 역학관계 누구한테 줄대서 쟤는 자리 받으려고 한다.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작년 전당대회 때도 이제 그때도 뭐 나름 뜨거웠으니까 대기실에서 민주당 패널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은 다들 박찬대가 될 거야. 그래. 되게 당연한 듯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완전 더블 스코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도 민주당 패널들 그 방송 같이 하면은요. 제가 정청래 대표 편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 편을 드는 민주당 패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균형 잡히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청래 대표 편을 듣는 분이. 근데 작년에 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모두가 대부분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정청래가 될 일은 없어라고 했는데 더블 스코어였다.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다른 게 제가 그때 박찬대 그 선배 도와줬는데 캠프에서 그때는 대통령이 뭐 명픽이니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박찬대 선배가 대통령이랑 가까우니까 다들 그렇게 해석했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정견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거니와 결정적으로 패널들이 다 중립을 지켰어요. 이렇게까지 칼 들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상이 그때랑 좀 달라요. 그때 당시 박장대 캠프에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약간 스님의 말도 약간 일리가 있네요. 예. 그 반대로만 줄 서는 하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웃으면 안 붙은 거 되는데. 보니까 결국 이재명이 지겠네.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낙연이 당대표 되던 선거에서는 이낙연이 이기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국정 지지율이 40%니까 줄 서려면 거기 줄 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전 김부겸 캠프로 갔거든요. 왜냐면은 지는 건 알고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당을 망치니까. 그리고 박찬대 선배가 질 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원의 흐름 양상상.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흔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찬대 선배 도와드린 거였고. 네네. 대구 선거나 경남 선거 어려운 거 뻔히 알죠. 근데 그냥 그게 어렵더라도 질 수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힌다기보다는 이게 줄 선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네. 제 선택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지. 뭐 자리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평론하겠어요? 왜 대통령 공소 취소 얘기는 왜 하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세상을 되게 협소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니 조금 근데 그렇게 해왔던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으나 나는 다르다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이분이 생각하는 것도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줄 서가지고 나한테 자리 받고 얘기하니까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나보고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 그렇게 아니에요. 보시면 돼요. 이번 그 검찰 개혁 이건이 끝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옹호를 한다. 그러면 아 그때는 하원기가 줄 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저 사람은 내가 줄 서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럼 알지. 그러니까 저기- 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반말 안 하는 앵커님 거지. 말 못하고 있어서 제발 다음 주제 좀 화났어.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그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주제 하나 있는데 방송 끝나갑니다 지금. 네, 예. 아주 좋네요. 화기욱이 됐어요.